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부유하진 않았지만 저랑 제 남동생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몹시 애쓰면서 사셨어요. 회사 다니시면서 퇴근하고 오면 항상 저희 앉혀놓고 그래도 하루 일 어땠는지 물어봐 주시고 준비물도 빼먹지 않게 챙겨갈 수 있게 항상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가 저랑 제 남동생을 싱글 파파로 혼자 열심히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아빠에 대해서 애착이 큽니다. 어떡하든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삶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더라고요. 시집을 가고 나니까 아무래도 친정에는 확실히 신경을 덜 쓰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같지가 않았다고 하는 건 핑계일 거고 제가 그만큼은 모자랐던 거였겠죠. 어쨌건 결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빠를 찾아가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늘어나고 다시 몇 개월에 한 번이 되면서 저는 아빠한테 늘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못난 딸이 되어갔어요. 게다가 남동생은 해외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몇 년 전부터 해외에 나가 있거든요. 당연히 올케도 함께 나가 있어서 아빠는 혼자 외롭게 저희와 함께 살던 낡은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나마 저라도 좀 한가하면 아빠를 자주 들여다봤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저희 시대 고깃집을 크게 하거든요. 인플루언서들한테 돈 주고 홍보도 많이 하고 블로그 이벤트도 많이 하고 해서 사람은 꽤 많은 편입니다. 주중에는 회사 일을 하면서 주말에는 가끔 시댁 가서 나가서 돕다 보니까 더더욱 아버지를 찾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처음엔 스팸인 줄 알고 받지 않다가 조금 짜증난 목소리로 받았더니 퉁명스러운 여자분이 저한테 저희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가족 되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저한테 살짝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바쁘면 조금 늦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시냐? 저희 아빠 왜 그러시냐?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냐라고 했더니 병원이라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아버지가 며칠째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쯤이니 문을 두드리다가 안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에 놀라서 관리사무소를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에서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허둥지둥 달려간 병원에서는 정말로 아버지가 30분에서 1시간만이라도 늦게 병원에 왔으면 바로 돌아가셨을 거라며 이렇게 쓰러지신 상태로 몇 시간이라도 버티신 게 진짜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웃분에게 많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날로 아버지는 반신불수의 치매까지 오신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막막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간병을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동생한테 아버지를 맡길 수도 있는 게 아니었고요. 방법은 요양병원 뿐이었는데 아버지는 중증 장애인 등급이라 요양병원에서도 쉽게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받아준다 한들 간병인도 24시간 붙여야 되고 꽤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었던 거죠. 죄송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무뚝뚝하고 쌀쌀맞던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차라리 회사 그만두고 우리 가게에서 일해. 무슨 소리야? 지금 홀에 있는 아줌마 3명 내보낼 테니까 네가 홀 다 맡아.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일하면 내가 아줌마들 월급 줄 돈으로 장인어른 병원비 부담할게. 처음에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나한테 회사를 그만두고 그 넓은 고깃집을 혼자 다 관리하라고? 라는 생각에 원망이 불쑥 올라왔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쁜 말도 아니더라고요. 아예 남도 아니고 시댁 가게인데다가 어머님 아버님 다 매장에 계시고 남편도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시부모님과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멍하게 한 방에 모여가지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바쁘게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부딪힐 일도 없겠다 싶었죠.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돈 벌어봐야 아버지 병원비 절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제가 고깃집에서 일하면 병원비를 모두 남편이 내준다고 하니 저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돌아오는 길, 저는 아버지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아빠, 지금처럼 내가 자주 와서 아빠를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 열심히 돈 벌어서 아빠가 건강해질 수 있게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나 보고 싶으면 얼른 건강해져야 돼요. 아빠가 건강해질수록 나를 빨리 볼 수 있어. 알았지? 아버지에게 저는 건강해지라는 말을 그렇게 협박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시댁에서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어 아빠를 보러 오지 못한다는 말은 못하겠고 자주 아버지를 보지는 못할 것 같아서 아빠가 건강해져야 나를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얼른 건강해지라고 협박처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쓰다듬다 집으로 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속도 모르는 남편은 퉁명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좀 울어라. 누가 보면 우리가 장인어른 고려장이라도 한 줄 알겠어. 한 달에 몇백씩 들어가는 비싼 병원 들어가셔서 24시간 케어 받으시는데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우냐?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자식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옆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병원에 오롯이 아버지를 맡겨둔 건데 제 마음은 영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아버지를 병원에 모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죠. 남편이 아무리 얄밉게 퉁퉁거려도 시댁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7년이 흘렀어요. 처음 1년은 그래도 한 달에 2-3번은 아버지를 가서 뵐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가 아버지를 좀 보고 오겠다고 하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노인네 자주 들여다봐야 괜히 마음만 싱숭생숭하다. 돈으로 잘 모시고 있으니 거기서 그냥 다른 환자분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적응해서 사는 게 나아. 내 친구들도 보니까 요양병원 들어간 애들이 오히려 자식들이 한번 왔다 가면 더 싱숭생숭해서 힘들어 한다더라고. 집에 가고 싶어 하고. 그러니 그냥 병원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나 듣고 너는 일이나 열심히 해. 이 가게 잘 되는 거 봐라. 지금 네가 자리를 비울 때니? 결국 아버지를 보러 가는 횟수는 급격히 줄어 3-4달에 한 번 정도 간신히 뵈러 갔습니다. 그것도 시부모님이 정해준 날짜에만 갈 수 있었어요. 조금 더 자주 뵈러 갈 수 있게 부탁드렸지만 제 사정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셨고 제가 무작정 고집을 피우기엔 사실 정말로 가게 일이 바빴습니다. 그나마 주방에서 일을 하면 중간중간 앉아서 쉬기라도 할 텐데 홀은 정말 일이 끝이 없거든요. 음식 나가야죠. 손님 나가시면 치워야죠. 다시 손님 들어오시면 세팅해야 합니다. 무한 루프처럼 뱅글뱅글 수십 개 테이블을 동분서주 관리하다 보면 사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혼이 쏙 빠져요. 처음 몇 년은 조금만 홀에서 일하다가 주방으로 옮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날 때까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부엌을 맡기지 않으시더라고요. 보통 홀에서 2-3년 정도 일하면 일종의 승진처럼 부엌으로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런데 부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님 어머님만 들어가시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한두 번 제가 들어가서 뭔가 일을 도우려고 했다가 어머님이 어딜 여길 들어오냐면서 버럭 성을 내셔서 깜짝 놀라서 나온 적도 있어요. 처음에는 홀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것까진 일일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재료를 다듬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손님이 하루에 왔다 가는 숫자를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다듬고 있는 식재료를 보면 그거보다 훨씬 적은 수의 손님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거든요. 영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혼잣말을 했죠. 재료가 이걸로 되나?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러자 같이 일하던 이모님이 피식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이모님은 식당에서 가장 오래 일하신 분인데 부엌 일은 안 하시고 식재료 다듬기만 일주일에 3번 와서 해주고 가시는 분입니다. 너무 사람이 많을 때는 홀 관리도 같이 해주곤 하셔서 오히려 시부모님보다 제가 더 의지하고 많은 것을 배우는 분이기도 했어요. 처음 일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암담했는데 이 이모님 덕에 많이 늘었거든요. 저한테 평소 수더분하게 까다롭지 않아서 좋다고 하셨던 분인데 그날은 제게 무디다며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아우, 자기도 엄청 무디다. 하긴 그렇게 무디니까 이 집 며느리를 하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여기서 일한 지가 지금 7년이 넘고 8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서야 이 반찬량이 이렇게 적네. 우리가 다듬는 게 이렇게 양이 적네. 그 생각이 이제서야 든 거야? 아니, 저는 그냥 지금까진 아무 생각이 없었죠. 허이구, 나 이 식당에서 하는 반찬 절대 안 먹잖아. 내가 언제 여기서 직원들 밥 주는 거 먹는 거 봤어? 그러고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은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저희 식당에서 밥을 드신 적이 없습니다. 보통 직원들끼리 잠깐 돌아가면서 혹은 오픈 전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모님은 항상 밥 먹을 시간만 되면 딱 짐 챙겨서 나갔다가 밥 다 먹고 나면 들어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같이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가려야 될 게 많아서 밖에서 따로 드시는 게 편하다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별말 없으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왜 내가 이때까지 여기서 밥을 안 먹었는지 아냐는 얘기를 들으니까 의아한 거예요. 진짜 왜 안 드시는 건데요? 뭔가 가려야 될 게 많아서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가려야 될 게 많긴 하지. 자기네 식당 반찬 재활용하잖아. 진짜요? 그래서 부엌에 절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손님들이 한 입 먹고 내려놓은 깍두기도 베어낸 자국만 싹 잘라가지고 다시 딱 양념 묻혀서 내놓는다니까. 아우, 내가 세상에 들어와서 1년쯤 됐을 때 그거 보고 이 식당에서 나온 물도 안 마시잖아. 나 물도 내가 싸갖고 다니는 거 알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저 그동안 삼시세끼 꼬박 식당밥 먹었거든요. 그것도 어머님이 내주시는 밥으로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모든 반찬들이 식당에서 그날 나왔던 반찬과 똑같은 걸로 봐서 저도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어야 할 남은 반찬들을 먹은 게 분명했습니다. 말도 마. 내가 처음에 어떻게 알았는 줄 알아? 식재료 다듬고 있는데 그때 뭐였지? 배추였나? 여튼 겉잎이 너무 지저분해서 다 떼고 있었거든.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가 오더니 화를 내는 거야. 배추값이 얼마나 비싼데 겉잎을 다 떼냐고. 그러면서 내가 뗀 겉잎을 싹 가져가더니 숭덩숭덩 잘라서 양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겉잎은 너무 더러운데 그걸 씻는다고 되겠냐고. 그랬더니 양념 묻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하대. 느낌이 쎄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몰래 봤지. 아유, 그랬더니 반찬 남은 거 다 가지고 들어와서 저 주방 안에 있는 큰 통이 있지? 거기에 종류별로 다시 쏟아 넣더라고. 처음에는 무슨 음식물 쓰레기를 반찬 종류별로 담나 했는데 세상에, 일단 그렇게 모은 거 다시 양념 조금 넣고 휘저어서 퍼담아 주는 거야. 주방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일이 뭔지 알아? 무김치나 배추 이런 것처럼 한번 베어 물면 이자국 나는 거 있지? 그건 엄청 열심히 골라내. 그 외에 나물이나 지미채 같은 건 그냥 그대로 다시 올라가고. 정말 몰랐어? 갑자기 토악질이 올라오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졌죠. 제 표정을 보고 이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진짜 몰랐나 보네. 나는 아우, 며느리 참 뻔뻔하다. 알면서도 어쩜 저렇게 싹싹하게 밥도 잘 먹고 저렇게 군소리 없이 일을 하나
그렇게 생각했거든. 진짜 독하거나 진짜 멍청하거나 둘 중 하나겠구나 하고 말이야. 얼굴 보니까 진짜 몰랐구나 자기? 오히려 이모님은 제가 몰랐다는 사실에 당황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집 남편이랑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여기서 밥 안 먹잖아. 몰랐어? 세상에, 제가 진짜 무딘 거였더라고요. 어쩐지 항상 혼자만 밥을 먹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은 밥 때 되면 사라지고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왜 밥 안 먹고 어디 가냐고 물어봤을 때 남편이 저한테 구박하듯이 한마디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야, 식당 하면서 어떻게 일일이 밥을 다 챙겨 먹냐? 너는 그래도 홀만 맡으니까 밥 먹을 시간이라도 있지. 나는 밖에서 이것저것 영업하고 식자재 떼고 그러면서 그냥 대충 때워.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 우리는 평생 음식 냄새만 맡아서 그런지 일할 때는 밥 생각도 없어. 그냥 집에 가서 물이나 말아 먹지 뭐. 그러게 말이야. 영 안 땡겨. 그 얘기를 들은 후 저는 정말로 남편이 바빠서 밖에서 대충 때우고 다니나 보다 그래도 밥은 제대로 먹어야 될 텐데라며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이 식사를 굶으시는 것도 걱정을 했고요. 제가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남편 걱정을 했네요. 모질이 상모질이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언젠가부터 식당 손님들이 저한테 물어본 말들이 있었어요. 여기 반찬 좀 이상해요. 반찬 이거 상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희 매일 다시 하는데요. 그래요? 좀 시큼한데? 많지는 않지만 저희 반찬에 대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냥 그 손님들이 참 까다롭구나 말로만 듣던 진상들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손님들이 맞았던 거였어요. 사람이 한번 입된 건 삭잖아요. 침이 닿으면 음식이 살짝 삭으면서 약간 상하니까 그거를 그냥 맵고 짠 양념에다 마구 또 묻히니 예민한 손님들은 삭은 맛을 좀 느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손님들은 그냥 맵고 짜고 달달하니까 맛있다고 드셨던 거죠. 어쩐지 저희가 이렇게 원자재가 오르는 가운데서도 식당이 계속 이익을 보는 이유가 거기 있었나 봅니다. 사실 고기를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걸 쓰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워낙 양념 솜씨가 좋아서 안 좋은 고기를 양념으로 다 커버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아주 나쁜 고기도 아니고 그냥 조금 질이 떨어지는 고기를 양념으로 융화해서 파는 거니까 그 정도는 어머님 재능이다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음식 재활용은 정말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저는 이 음식을 더 이상은 먹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음식들을 제 아이들에게 먹였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 제가 차려줄 수 없으니 식당 한쪽에 앉혀놓고 아이한테 밥을 차려줬었거든요. 생각해보니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정색을 하셨습니다. 아니, 왜 애들한테 식당 반찬을 주니? 애들은 애들 반찬 따로 있다. 따로 먹여라. 그러면서 냉장고에서 따로 반찬을 꺼내주시곤 했는데 이유를 그제서야 알았어요. 며느리인 저는 남은 반찬 재활용한 걸 먹어도 당신 손주들은 남은 반찬 안 먹이고 싶으셨던 거죠. 정말 분하고 억울한 게 확확 밀려오면서 7년 동안 쌓여왔던 구역질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점심도 어김없이 어머님은 식당 반찬 저한테 차려주면서 밥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모님은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밖으로 나가버리셨고요. 어머님, 제가 입맛이 없어서요. 오늘은 그냥 밥을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대신 밖에서 산책 조금만 하고 들어올게요. 네가 밥맛이 없다니 얘 신기한 일이다. 어머님은 아무 의심도 없이 제가 밥맛이 없다는 말에 상을 싹 치워버리셨습니다. 저는 밖을 찬찬히 돌아다니며 곰곰이 생각이 빠졌죠. 이상하게 배도 안 고팠어요. 그리고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남이 먹다 남긴 밥 먹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해서 아버지를 케어하고 있는데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이러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처럼 그냥 죽어라 일만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뭐라 하건 무조건 이번 주에는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상태를 물었죠. 그랬더니 병원에서 의아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윤덕주 씨 보호자 맞으신 거죠? 네, 윤자, 덕자, 주자예요. 윤덕주 씨 예전에 이미 퇴원하셨는데요. 퇴원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거기에 7년 넘게 계셨는데요. 갑자기 무슨 퇴원이요? 7년이요? 아니요. 윤덕주 씨는 저희 병원에 서너 달에 한 번 정도 잠깐 입원했다가 나가신 기록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5개월 전에 퇴원하신 이후로는 다시 입원하신 적 없고요. 그때 사위분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데리고 나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남편이요? 혹시 그럼 어디로 가셨나요? 여기 전원 기록을 보니까 이천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셨네요. 혹시 병원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병원을 옮기셨는데 저한텐 이런 방구도 안 한 거잖아요. 게다가 서너 달에 한 번씩 입원했다 퇴원했다는 건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그동안은 어디 계셨다는 건지 말이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천에 있다는 병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저한테 약간 짜증난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비가 2달이나 밀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 있는 병실에서도 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몇 번째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대체 병원비가 얼마냐, 그리고 저희 아버지 상태가 어떠냐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오히려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런데 딸 맞으세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서요. 저희 기록에도 딸이 아니라 사위분이 입원 수속하신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신원을 확인해 줄 수가 없다며 어쨌건 병원비 밀렸으니 병원비부터 납부하시고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밀린 병원비 2달치를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모시는 줄 알았던 병원의 병원비에 한 달치도 안 되더라고요. 즉 병원비가 3분의 1도 안 되는 곳에서 저희 아버지는 계셨던 겁니다. 그 정도 병원비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월급으로도 충분히 모실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좋은 환경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싶었기 때문에 회사까지 그만두고 지난 시간 고깃집에서 불판에 손대어가며 무상으로 일을 했던 거였거든요. 갑자기 속에서 천불이 솟아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가게로 들어와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제가 정말로 속이 너무 안 좋아서요. 오늘 고기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한데 오늘은 좀 들어가서 쉴게요. 이모님한테 제가 부탁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만 이모님 홀 좀 봐달라고 하시고 어머님이 주방 좀 해주세요. 어지간하면 그런 말 듣고 펄펄 뛰실 어머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뭔가 심상찮은 게 느껴졌는지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얼굴이 정말 하얗게 질려서 곧 죽을 사람 같았거든요. 그러게, 너 그런 얼굴 처음 본다? 아유, 그래. 홀서빙 하다가 손님 앞에서 토하면 그것만큼 난감한 일도 없지. 들어가서 쉬어라. 그런데 너 내일은 나올 수 있겠니? 오늘 저녁에 늦게까지 좀 쉬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일도 오전에 나오지 말고 점심시간 지나서 오후 영업할 때나 나와. 그때부터 저녁 손님이 많으니까. 내일은 예약 많아서 바쁘다. 알지? 시어머니는 큰 선심이나 쓴다는 듯 쉬고 내일 오후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빈말이라도 병원이라도 가봐라, 링겔이라도 맞아라 하는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님. 내일 뵐게요. 그렇게 저는 가게에서 나와서 바로 이천에 있다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를 몇 년 만에 눈앞에서 보고 무너져 내렸어요. 제 기억 속의 아버지가 아니셨거든요. 바짝 마른 해골 같은 낯선 노인이 침대에 누워서 쌕쌕 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저를 천하의 후레자식 보는 눈으로 야멸차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족분이 안 오시는 분은 처음이었다는 간병인의 뼈 있는 한마디가 구석구석 폐부를 찌르더라고요. 아버지의 치매는 중증이었고 그나마 마비되었던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도움을 받거나 휠체어가 있지 않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빠, 나야. 아빠 딸 영은이야. 아빠, 눈 좀 떠봐요. 누구? 영은이? 네, 아빠 딸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아이고, 우리 영은이는 곱고 예뻐. 아줌마는 우리 영은이랑 이름이 같네. 그런데 우리 영은이는 손도 곱고 얼굴도 고와. 근데 아줌마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한 분이야. 누군지 몰라도 고생 많이 하셨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를 쓰다듬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울지 마요. 울지 마. 우리 영은이는 착해서 내 앞에서 울지도 않았어.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한 줄 알아? 나 좋은 병원에 모신다고 일하느라고 바빠. 내가 늘 걔가 걱정이요. 아빠, 그런 거 다 기억나요? 내가 했던 말 기억해요? 근데 누구슈? 아버지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가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아빠가 건강해야 내가 아빠를 보러 올 수 있으니 아빠 얼른 건강해지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조금씩 생활비에서 뜯어 모았던 제 8년간의 비상금이 딱 아버지 4달치 병원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절반을 지불하고 병원에 부탁을 했죠.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방으로 옮겨달라고요. 그리고 병원비는 앞으로 저한테 청구를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청구서를 바꾸고 아버지를 12인실에서 6인실 병실로 옮긴 후에 목욕 서비스까지 신청하고 늦게까지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있는 대로 뿔이 나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프다며. 바쁜 와중에 매장도 안 나왔으면서 너 어디 갔다 왔냐? 병원 갔다 왔어. 병원. 병원을 갈 정도로 아파? 어디가 아픈데? 얼굴은 멀쩡한데? 너무 아파서 돈 많이 내고 치료받았어. 그러니까 좀 나아지네.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생활비 좀 썼어. 왜? 야, 나 이번 달에 생활비 더 못 준다. 네가 병원비로 쓴 건 네가 알아서 맺고 아침에 신문 배달을 하건 우유 배달을 하건 네가 알아서 메꿔라. 세상 치사한 놈이 여기 있었네요. 마누라가 토할 만큼 힘들다고 하면서 나와서 병원을 갔다는데 그 병원비를 알아서 메꾸라는 말이 대체 어느 입에서 나온답니까? 제가 저 입에서 나온 가문이설을 믿고 제 아버지를 이상한 데다 넣어둔 채 세월을 보냈다는 생각에 주먹에서 불이 솟아날 것 같았습니다. 꼭 쥐지 않으면 정말로 한 대 칠 것 같아서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안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왜 이렇게 순순해? 너 무슨 일 있어? 도둑이 제발 저린 걸까요? 제가 오히려 신경질도 없고 짜증도 내지 않으니 뭔가 슬그머니 눈치를 보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성질 같아서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네가 어떻게 날 속이고 우리 아버지를 그런 곳에 모셔놓고 좋은 병원에 모신 것처럼 눈속임을 할 수 있냐? 대체 무슨 꿍꿍이냐? 너 우리 아버지 고려장 한 거냐? 이거 이혼사유다 이러고 덤벼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 신랄 같은 인내심을 붙들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내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실 그거 하나였어요. 아니, 아무 일 없어. 그런데 나 요즘 들어서 유난히 아빠가 너무 보고 싶네. 이번 주에 나 아빠 좀 보러 갔다 올래. 남편에게 이 말을 할 때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도 애들 아빠고 제 남편이니까요. 뭔가 조금이라도 찔린 얼굴을 하거나 지금이라도 사실을 털어놓으면 한바탕 패악을 떨고라도 일단 용서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 생각보다 더 뻔뻔하고 못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아빠 보고 싶다, 아빠 보러 갈 거다라고 했더니 이마에 내 천자를 딱 그리며 찡그린 채 버럭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뭘 자꾸만 보러 간대. 엄마 말 못 들었어? 자식이 가면 싱숭생숭한다고 하시잖아. 거기서 그것도 다 커뮤니티야. 자기가 딱 꾸려놓은 세계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흔드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니까. 너 애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우리 단체 손님 꽉이야. 이 단체 손님 잘 잡아야 내년 장사 편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손님 하나하나가 다 새끼를 까서 자기 손님 데리고 오고 그래야 식당이 유지가 되지. 식당 영업도 다단계랑 똑같다니까. 이번 주 망하면 우리 답 없어. 아버지 뵈러 가더라도 이번 단체 손님 것만 끝나고 가.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얘는 정신을 못 차리고. 남편은 그렇게 끝까지 저에게 발뺌을 하며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쓱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마 제가 뭔가 더 물어볼까봐 겁이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있는 대로 칼을 갈았어요. 내가 이놈의 집을 반드시 뒤집어 엎겠다라는 강한 전투력이 올라왔죠.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님 아버님이 식당으로 나오시기 전에 먼저 식당에 도착해서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저한테는 금지의 공간이었던 부엌도 들어가 봤죠. 세상에 어쩜 그렇게 부엌이 더러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쓰레기랑 식재료가 한 공간에서 섞여 있는 건 물론이고 온통 흐른 자국에 늘어붙은 자국까지 정말로 썩기 직전 음식을 양념으로 버무려 내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생 상태가 개판이었습니다. 기름도 얼마나 안 갈았는지 쩐내가 나는 시커먼 기름이 그대로 그릇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때까지 저런 걸로 한 음식을 먹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다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부엌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을 사진을 찍고 영상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달 수 있는 공간이 어딘지 찬찬히 조사를 했습니다. 당장은 남편한테 대거리를 해서 들이받는 것보다 정말로 철저하게 시댁을 망하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출근하기 전에 온 가게를 구석구석 살펴본 후 저는 다시 살그머니 나와 인터넷으로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저랑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옆 건물 카페로 시켰죠. 카페 주인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집으로 시켜? 나 몰래 뭐 좀 하려고. 자기 드디어 노예 생활 청산이야? 노예라니? 언니도 나를 노예라고 생각했어요? 노예지. 아버지 볼모 잡혀서 시댁에서 무상으로 일하는 노예.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자기 시부모님 별로 평판 안 좋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한테 저렇게 10,000원 한 장 안 주고 알뜰하게 부려먹냐고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쨌건 언니 이거 택배 오면 꼭 몰래 전해줘야 돼요. 알았어. 그냥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러 오는 척 하면서 가져가. 그렇게 저는 부엌과 매장 곳곳에 설치할 카메라를 몰래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부엌과 연결된 음식 창고에도 하나 설치를 했어요. 자세히 보면 아무도 모를 곳이지만 부엌과 음식 창고 전체가 환하게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오랫동안 촬영할 필요도 없었어요. 불과 며칠만 촬영하면 증거는 다 나오니까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는 시댁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대신 밥은 절대 먹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저는 차근차근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신고를 넣고 바로 국민신문고에도 신고를 했죠. 양쪽에서 모두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정말로 며느리가 맞냐? 진짜로 이게 몇 년간 지속되어 왔냐? 진술서에 쓰인 내용이 다 사실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사실이고 얼마 전에 알았다. 나도 이 집에서 그런 반찬인 줄 모르고 내가 다 먹으면서 살았다며 지금에서라도 고발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해줬죠. 저는요, 남편을 비롯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큰 벌을 받길 원합니다. 단순히 경고로 끝내실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언론 제보 준비도 마쳤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보낸 영상 모두 사실이고 진술한 것도 모두 사실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원래 급습이 원칙인데 혹시 언제쯤 가야 정황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냐라고 하길래 언제든 오셔도 된다고 말하려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혹시 손님이 많을 때 와서 손님들이 모두 알게 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서 단체 손님 60명이 오는 날을 알려주었어요. 위생과에서는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로 제보한 거 후회하지 않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대요. 아무래도 제가 가족이어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음식물 쓰레기 7년간 먹었는데 제가 억울해서라도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대답에 그분은 헛헛한 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전 시사 고발 프로그램 공식 페이지로 DM을 보냈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과 사진을 모두 첨부해서 꼼꼼하게 제보한 후 위생과에서 나와 단속하는 날짜와 시간까지 알려주었어요. 곧 방송작가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보한 것이 맞냐, 혹시 그날 취재를 가도 되냐고 말이죠. 저는 쌍수 들고 환영하겠다. 다만 제보자인 내 얼굴만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와 방송국에서 오기로 한 단체 예약 당일 저는 처음으로 도시락을 바리바리 싸서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어머님, 오늘 단체 손님 때문에 우리 서로 바쁠 텐데 오늘 점심은 제가 싸운 걸로 먹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놀란 눈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네가 음식을 했다고? 네, 제가 집에서 해서 다 싸왔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제서야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 그럼 어젯밤부터 뭔가 계속 부시럭부시럭 하던 거 음식하는 거였어? 어머님, 아버님, 오늘 고생하실 텐데 든든히 드시고 일하시라고요. 아우, 네가 웬일이니? 시집 와서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다운 짓을 하네. 아우, 세상에 이게 웬일이라니.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시어머님이 얄밉게 비꼬면서 제가 싸온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어머, 그래도 뭐가 이것저것 많네? 그러면서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 같이 먹자는 얘기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도시락을 펴서 퍼먹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었죠. 남편이 반쯤 먹다가 저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너 왜 안 먹어? 그걸 내가 왜 먹어? 무슨 소리야? 그거 여기 식당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 가져다가 내가 다시 조합한 거야. 자세히 보면 그 김밥에 들어간 어묵볶음이랑 콩나물 무침 익숙하지 않아? 그저께 우리 식당 반찬이었던 거. 그리고 돼지 김치찜에 들어간 김치도 우리 식당 김치. 아, 돼지고기는 며칠 전에 두루치기 반찬 나갔던 거 남은 거. 거기 모듬전은 냉장고에 조금씩 남아있던 거 다 붙인 거야. 뭐? 식당 냉장고? 너 식당 냉장고 뒤졌니? 네,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걸 제가 왜 먹어요? 음식물 쓰레기인데. 세 사람의 젓가락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왜요? 식당에서 반찬 재활용하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너 지금? 엄마, 얘 모를 거라며. 너 어떻게 알았니? 누구한테 들었어? 그게 중요한가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음식물 재활용은 아니죠.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이고, 순진한 소리 한다. 그렇게 장사하면 어디 한 푼 남기나 한다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다 젓가락 섞고 그러는 게 우리 정서야. 아니, 옮기는 큰 병 있는 사람이 식당 올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 버려야 하는 거 주워다 쓰는 거 아니잖아. 다 먹을만 하고 쓸만하니까 그러는 걸. 왜 유난이야? 자원 낭비 안 하고 좋지 뭐. 역시 시어머니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시어머니가 민망해하고 창피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어쩌라고라는 자세로 나오실 줄은 몰랐죠.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과 인내심마저도 툭 소리와 함께 끊기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역정을 내며 옆에서 거드시더라고요. 넌 못 베어먹은 사람처럼 이게 무슨 짓이여? 유치하게 그렇다고 우리한테 이런 쓰레기를 먹여? 아니, 이게 대체 뭔 말이랍니까?
자기 입으로 쓰레기라고 하는 걸 돈 내고 오는 손님들한테 내놓는 거잖아요. 일단 손님은 둘째치고 제가 몇 년을 먹는 걸 봤으면서 어쩌면 저렇게 당당히 쓰레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요. 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진짜 어이가 없으면서 마음속으로 모든 것이 다 포기되었습니다. 마지막 활용정점은 남편이었죠. 아이씨, 병 걸리면 어떡하지? 야, 누가 뭘 먹었는지 어떻게 알고? 재활용 반찬 먹으면 간암이나 위암 걸릴 수 있다는데. 아이씨. 아니, 개처럼 일하는 자기 아내가 만날 그 음식들을 먹는 걸 봤을 텐데 그때는 저런 걱정을 안 했나 보죠. 어이가 없으니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세상에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반성이나 후회를 하시는 분이 없는 거네요. 뭐? 반성?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시어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한숨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들.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황당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뒤늦게 저의 건방짐을 깨달은 남편이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대답도 하지 않고 그 길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짐을 쌌죠.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나와야 됐거든요. 저녁에 벌어질 일들에 대비해서 아이들과 어디론가 피해 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졸지에 조퇴까지 하고 저랑 도망인 듯 도망 아닌 도망을 해야 하는 애들은 어리둥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좀 창피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까 두렵기도 했지만 며칠 시간이 지나면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 동네에 음식점 거리가 생긴 이래 가장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죠. 물론 저희 시댁이 가장 된통 크게 걸렸고요. 60명이나 되는 단체 손님들이 한참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단속반과 방송국 카메라가 들이닥쳤거든요. 철저하게 숨기던 주방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자포자기한 이모님이 손님들 있는 데서 반찬 재활용한다고 식재료 관리도 엉망이라고 시인하는 인터뷰까지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모님한테 어머님이 손톱 세우고 달려들고 아버님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남편은 방송국 카메라를 뺏는다 어쩐다 난리를 부리고 아주 한마디로 아수라장 아사리 개판이었다네요. 밥 먹던 단체 손님들이 헛구역질을 하며 일제히 들고 일어났고 저희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화난 손님들이 던진 반찬 그릇도 맞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자리에 없었고 모든 것은 나중에 카페 언니를 통해 들었어요. 왜냐하면 두 아이를 데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 저희 아빠를 보러 갔었거든요. 어렸을 때 보고 처음 보는 외할아버지의 모습에 저희 아이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아빠가 정말 나빴다고 자기 아빠가 밉다며 씩씩거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나쁜 모습을 보여준 건 저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솔직한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요. 아빠를 보고 돌아오는 길 저는 왜 조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며칠간 집에 못 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좀 놀라기는 했지만 제 말을 이해해 주었고 고맙게도 어른스럽게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달래주더라고요. 청출어람이라더니 무디고 바보 같은 엄마와 멍청하고 양심 없는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치고는 몹시 의젓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저는 시댁에 큰 폭탄 하나 던져두고 3일간 여행을 다녀왔어요. 남편한테 미친 듯이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죠. 아이들 역시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에는 각각 답을 했더라고요. 엄마랑 여행 왔다고 말입니다. 어디로 갔냐, 언제 오냐 같은 말에 대답 없이 두 녀석이 다 며칠 있다 가겠다, 엄마랑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문자를 보내자 그때서야 남편의 문자 폭탄은 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의 소식을 아이들과 여행 이틀째 되는 날 신문과 뉴스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체인 얘기까지 나오던 큰 고깃집에서 지난 수년간 반찬을 재활용해왔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음식들을 손님들에게 내왔다고 말입니다.
시댁 식당에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저희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한 이니셜로 떡하니 뉴스가 나가더라고요. 이 사실을 제보한 건 양심의 거리낌을 더 이상 참지 못한 며느리였던 걸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는 말과 함께 저는 인터넷상에서 용감한 며느리, 반전 며느리, 시사 고발 며느리 등의 별칭으로 불리더라고요. 참 시댁 덕에 팔자에도 없는 정의로운 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발뺌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정신병에 허언증이 있어서 사회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래도 며느리라고 품느라 식당에서 일을 하게 해줬더니 이 사단을 냈다고 하신 모양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는 통곡도 하셨다네요.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쩌냐고요.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제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도 모르고 벌렸다고 혼자 당황해서 도망간 것처럼 저를 묘사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과 시댁의 전화는 받지 않아도 조사 차원에서 확인 전화 온 건 아주 제깍제깍 받아서 답을 해줬습니다. 당연히 그쪽에선 어머니 말을 믿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찍어놓은 영상과 그리고 설치해놓은 카메라에서 뽑아낸 증거들이 너무 정확해서 변명도 못하고 오히려 위증으로 가중처벌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여행에서 돌아오자 남편이 절 죽일 듯 노려보더라고요. 저 같은 여자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며 펄펄 뛰었는데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해. 그리고 내가 지난 7년 동안 너희 집에서 무상으로 일한 거 그거 인건비 정확하게 계산해. 너 우리 아버지 모신 병원에서 빼서 아니지. 애초부터 그 병원에 계셨던 거지. 아무튼 지금 아버지 계신 병원이 나한테 보여주기 식이었던 병원에 3분의 1 값도 안 되는 병원이더라. 그러자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어버버 하면서 대체 그걸 누가 말해줬냐며 병원에서 알려줬냐며 환자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난리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사위 쪼가리지만 나는 딸이야. 내가 모르는 일이 어딨겠니? 너 내가 가만 안 둬. 그제서야 남편은 꼬리를 내리며 이혼 얘기는 자기도 섣불렀던 것 같다. 우리 가세 망해서 너한테 나눠줄 재산도 없고 위자료도 못 준다.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애들도 아빠 창피하고 싫대. 너 같은 아빠 싫다고 오히려 따로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대. 그리고 너희가 왜 재산이 없니? 이때까지 세금 안 내려고 가게에서 돈 빼돌려 별도 통장 만들어서 관리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정리 내가 다 했어. 그러자 남편이 정말 모르겠다는 얼굴로 되묻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고깃집에 사람이 많아도 늘 부모님이 돈이 없다, 적자다라고 해서 워낙 원료값이 많이 드니 남는 게 없구나, 간신히 풀칠하고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어이없는 변명이거나 정말 멍청한 놈인 거죠. 그 내용 나한테 다 있고 나 세무서에도 방금 자료 넘기고 오는 길이야.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당황한 시부모님 목소리가 전화기 밖까지 울려댔습니다. 결국 제가 말한 게 맞다는 걸 안 남편이 시부모님께 벅벅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엄마 아빠 돈 빼돌렸어요? 나한테 모르게? 짐작은 했지만 정말로 시부모님이 남편 모르게 돈들을 빼돌렸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돈 없다 하셨던 거죠. 그냥 제가 아무 소리 않고 얌전하게 일하고 하라는 일 하니까 저한테 몇 번 장부 정리를 맡기셨던 건데 그게 이중장부라는 걸 제가 알고 있을 거라곤 생각을 못 하셨던 겁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얼마나 저한테 관심이 없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저 회계사무소 일하던 여자거든요. 물론 회계사무소에서 격리 비슷한 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장부 볼 줄 알고 대차 대조표 볼 줄 아는 여자입니다. 그런 저에게 장부를 맡기면서 이것 좀 정리해서 세무사한테 보내라고 하는데 딱 봐도 이중장부인 거 제가 모르겠어요. 그 자료도 언젠간 쓰겠거니 해서 제가 차곡차곡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 시댁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밥 시키고 종종 식구들 데리고 와서 식사했던 동네 사람들은 더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조석으로 언니 동생 하면서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일 수 있냐, 너희가 사람이냐 소리를 들으면서 시어머니는 졸지에 동네 인싸에서 동네 아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얼굴 들고 살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무조건 숨긴 재산까지 다 찾아내서 위자료 받고 재산 분할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남편이 펄펄 뛰었지만 법 앞에 장사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워낙 정확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숨겨놓은 땅이며 건물이며 속속 드러나자 그제서야 남편은 사색이 되고 계속 저한테 이혼만은 하지 말자며 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병원에 밀어놓고 저를 7년간 하인 부려먹듯 부려먹은 그 사람 말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다른 동네로 이사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가끔 남편이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면 제 착한 애들은 그래도 아빠라고 받아는 주더라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아빠를 봐야 된다고 판결을 내서 그때마다 한 번씩 아빠를 보러 오긴 하는데 이 녀석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엄마, 아빠 만나면 우리 외식 안 해요. 만약에 하더라도 햄버거나 파스타 이렇게 반찬 안 나오는 집만 가게 된다? 이제 밖에서 밥 못 먹겠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잘못하신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렇게 장사 안 하고 정말로 깔끔하고 깨끗하게 양심껏 장사하시는 분이 훨씬 많아. 100명 중에 99명은 그렇게 장사하시는데 정말 운 나쁘게 나머지 한 명이 우리 가족이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외식하더라도 안심하고 맛있게 먹어. 너희 할머니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란다. 아, 그래도 트라우마 됐어요. 못 먹겠어. 아이들에겐 미안하죠. 외식의 즐거움을 제가 뺏어버린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저는 위자료 받은 걸로 도시락집 열려고요. 그래도 식당이라면서 나름 요식업에 대한 노하우도 생겼고 또 누구보다 깔끔하게 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집 준비를 위해 요즘엔 이 반찬 저 반찬 해보면서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제가 받은 위자료로 저희 아버지 좋은 병원에 모실 수 있게 됐거든요. 조금 더 움직이실 수 있게 되면 바로 집으로 모시고 올 생각이에요. 다행히 애들도 외할아버지를 좋아하고 함께 집에 있는 거 찬성해줬거든요.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동생은 몹시 크게 분노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 몰래 남편에게 몇 번 돈도 보냈더라고요. 아버지 좋은 병원 모시게 해줘서 고맙다고 많지는 않지만 보태라고 말이죠. 혹시 제가 알면 미안해할까봐 남편에게 몰래 보낸 돈이 근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걸 저한테 말하지 않고 자기가 싹 다 쓴 거죠. 위자료 청구할 때 그 사실까지 낱낱이 적어서 받아냈어요. 성질이 불같은 남동생은 모든 얘기를 듣고 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시댁이랑 제 남편이랑 다 저 세상 보내버린다며 펄펄 뛰고 자기가 죽일 놈이라며 대성통곡하는 바람에 달래느라 애를 좀 먹었죠. 하지만 그참에 10수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 얼굴 보고 앞으로는 매년 한 번은 들어오겠다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살아가는 삶을 준비 중이에요. 아버지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인지 능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끔은 저도 알아보시고 저한테 우리 딸 많이 늙었네. 아이 늙어도 곱다. 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도 있고요. 그렇게 저는 8년간의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려는 중입니다. 시댁은 저한테 재산 분할까지 해주고 완전 쫄딱 망해서 어디선가 아마 숨어서 살고 계실 거예요. 워낙 대대적으로 얼굴도 팔리고 동네에서는 발도 못 붙이게 미움을 받아서 이사 가셨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어 사시겠죠.
뭐 애들 아빠야 가끔 애들 만난다곤 하지만 저는 꼴도 보기 싫어서 얼굴 한번 안 봤거든요. 그런데 애들도 점점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미성년자니까 법원에서 정해준 시간은 그래도 너희도 존중을 해주고 너희가 어른이 된 다음에는 각자 판단하는 데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똑똑해졌다면 저도 애들도 그리고 저희 아빠도 좀 고생을 덜 했겠죠. 그래도 늦게나마 깨닫고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인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